고려사에 나와 있는 공민왕에 대한 기록이거든요. 선생님이 한 줄 읽고 너희가 두 번째 줄을 읽고 따라 읽어보자. 왕이 즉위하기 전에는 총명하고 인후하여 백성의 마음이 모두 그에게 쏠렸다. 그러니까 즉위하기 전이나 즉위한 직후나 정치를 잘했다는 거죠. 네, 똑똑하고. 그러나 노국공주가 세상을 떠난 후론 지나치게 슬퍼하여 본심을 잃고 신돈에게 정사를 맡기는 바람에 공신과 현신이 참살되거나 내쫓겼으며 호목의 역사를 크게 일으켜 백성의 원망을 샀다. 여기서 방자하다는 거는 행동이 절제가 안 되고 마구잡이로 행동하는 거를 그렇게 얘기를 하죠. 방자의 행동이다. 무시로라는 거는 시도 때도 없이 술주정을 부리면서 좌우의 신하들을 때렸대요. 누가 죽으면서? 예, 이 노국공주는 그 원나라 몽골 공주라 그랬죠. 근데 이제 공민왕의 반원자주 개혁을 지지했던 여자인데 아이를 낳다가 죽었다 그랬죠. 또한 수사가 없음을 걱정해 다른 사람의 아이를 데려다가 책봉하여 대군으로 삼았다. 네. 자, 후사가 없음을 걱정해서 다른 사람의 아이를 데려다가 다른 사람의 아이가 누구죠? 다른 사람이 누구예요? 다른 사람. 누구예요? 나와야죠. 수업 들었으면. 신돈이죠, 이거. 신돈의 아이를 데려다가 신돈 집 여종 반야랑 사이에서 아이가 하나 생겼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알고 보니까 공민왕의 아이가 아니라는 소문이 많았다 그랬죠. 근데 공민왕이 어느 날 갑자기 궁으로 데려와서 이 아이가 내 아이라고 사람들한테 소개를 했다 그랬죠. 예. 그 아이가 누구예요? 우죠, 우. 왕우. 예. 그리고 그 사람이 공민왕 죽은 다음에 왕이 되는데 그 사람이 무슨 왕이에요? 자, 그리고 남들이 이를 믿지 않을까 해서 염려해서 비밀 좋아하는 신하, 패신으로 하여금. 자, 여기서 패신은 그 홍련 같은 사람들이겠죠. 자제의 무사들. 기억나요? 그 공민왕이 예뻐했던 얼굴 잘생긴 귀족집 자식들이 있었잖아요. 후궁과 관계하여 더럽히게 했으며 후궁이 임신하게 되자 관계한 사람들을 죽여 입을 막으려고 했죠. 그러다가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됐어요? 되려 당했죠. 그죠? 술 먹고 자다가 죽었잖아요. 패륜적 행동이 이와 같고도 화를 면하고자 한들 어찌 피할 수 있었겠는가? 자, 고려사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냉철하고 그 좀 정확한 평가죠. 왕이라고 해서 지금 아부하듯이 썼어요? 그러지 않았죠. 고려 시대나 조선 시대나 이 역사관들이 그 임금들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일일이 기록을 하고 평가를 하던 나라가 우리 한국에 있던 국가들이에요. 그래서 왕이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었던 게 아니죠. 네. 자, 우리 공민왕이 여러 가지 개혁을 했었는데 그거 한번 써볼게요. 저번 시간 했던 거. 공민왕 제위 직전에 중국을 강타한 이제 몽골의 지배에 저항해서 일어난 한족 반란군 붉은 수건을 두른 홍건적. 그리고 공민왕 형의 아들이었던 충정왕이라는 어린 왕이 즉위했을 때 이제 고려를 막 침략하기 시작한 왜구, 그쵸? 왜구들이 고려를 휩쓸고 있었죠. 이렇게 막 내외적으로 어지러운 상황에서 공민왕이 즉위했죠. 자, 원나라가 충정왕이라는 어리고 무능력한 왕을 폐위하고 공민왕을 왕으로 보냈단 말이에요. 자, 근데 공민왕은 이제 고려로 돌아오자마자 원나라로부터 독립하기 위한 개혁을 실시하죠. 반원 자주 정책이죠. 자, 그러면서 초기에 공민당 집권 시기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결국은 측근들을 이용해가지고 기철 세력들을 모두 제거했죠. 신원파를 숙청하고요. 그리고 원나라가 일본 원정 가려고 만들었던 기구 정도행성도 없애버렸죠. 이성육부 이거 이제 이런 것들 원래 고려가 실시하고 있었던 거를 못 쓰다가 관제도 복구를 하고요. 다시. 그리고 몽골풍 이런 것들도 금지했어요. 국민당이 스스로 변발을 풀었다 그랬죠. 자, 그리고 영토도 우리 저 천령 이북이라고 불리는 쌍성총관부를 뺏겼었는데 여기를 공격해가지고 다시 되찾았죠. 이때 쌍성총관부 지역에서 대대로 원나라가 주는 벼슬을 받으면서 원나라에게 세금 바치고 원나라에게 머리를 숙여오던 친원파 중에서 이한사의 후손 이자춘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사람이 공민왕이 이제 이쪽을 쳐들어오니까 공민왕 손을 잡았다 그랬죠. 이리 붙었다가 저리 붙은 거죠. 이자춘의 아들이 이성계라는 사람이었죠. 자, 고려 입장에서는 동북면, 저기 저 시골, 함흥이라는 도시가 있다 그랬죠? 요 지역에 여진족이랑 섞여 살던, 그러면서 몽골에 아부하던 촌뜨기들이 이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어요. 고려 중앙 정계에다가. 자, 그러면서, 네, 이 권문세족들에 대해서 이제 또 공민왕이 또 칼을 드는데, 공민왕의 정치적 파트너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노국대장 공주였죠. 근데 죽었죠, 아이나타가. 공민왕이 정치적 의욕을 잃고 새로 등용한 사람이 신돈이라는 사람이었죠. 자, 이 신돈이 권문세족들 가지고 있는 땅을 조사해가지고 양민들에게 돌려주는 기구. 자, 이런 기구를 만들었죠. 자, 그러면서 그 권문세족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능문능리, 문장도 잘하고 일도 잘하는 새로운 사대부들을 등용하기 시작했는데 이들을 자, 이 권문세족들은 몽골이 세운 원나라에 계속 아부하면서 그들로부터 특권을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받았어요. 기철 같은 사람이 대표적이었는데, 자, 이런 것들을 비판하면서 이제 중국인들이 다시 일으킨 새로 세운 명나라를 지지하자는 입장이었죠, 이들은. 무슨 파? 네, 쓰면서 보세요, 이거. 이들은 실력파예요. 성리학을 열심히 공부하고 공자, 맹자, 유학경전 열심히 외워가지고 과거 시험 급제해서 정계 진출을 하게 돼요. 자, 이들은 성리학을 공부했다고 했죠. 대표적인 인물이 이색과 그의 제자 정몽주 이런 인물들이 있었죠. 자, 신돈이 이런 사람들을 등용해가지고 이제 권문세족들이랑 맞서 싸우는데 정작 신진사대부들은 속마음으로 신돈한테 마음을 안 열었다 그랬죠. 신돈은 뭐니까? 스님이니까, 그죠? 마음을 안 열었죠. 자, 그러다가 공민왕이라는 사람이 6년 동안 신돈한테 권력을 몰아주다가 갑자기 마음을 바꿔버렸죠. 자, 이렇게 해서 신돈이 제거되죠. 유배를 갔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공민왕은 완전히 정치적인 뜻을 잃어버렸다 그랬죠.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 뭐 신돈 아직 집권하고 있을 때 당시 그 고려와 네, 원나라는 이제 북쪽으로 쫓겨갔죠. 명나라가 세워졌고 고려라는 나라가 있으면 요기가 지금 통제가 안 되는 땅이었죠. 지금 원나라도 지금 지배력을 중국에서 상실해 버렸고 명나라는 아직 여기를 지배할 만한 힘이 없었단 말이에요. 요하의 동쪽을 뭐라고 불러요? 요동이라고 부르죠. 이 지역이 비어 있었기 때문에 신돈이 실권을 잡고 있을 때 여기다 군대를 보내가지고 요동을 한번 장악한 적이 있어요. 이때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사람이 이인임이라는 인물, 그리고 공민왕이 쌍성총관부 회복할 때 이자춘의 아들로서 활약했던 이성계, 예, 이런 인물들이 1차 요동정벌을 한번 갔다가 여기서 군량창고가 불타면서 다시 돌아왔다 그랬죠? 자, 그래서 공민왕은 이것저것 이제 전혀 정치적인 뜻을 잃다가 결국은 자기가 키웠던 그 자제의 무사들 손에 아까 봤듯이 암살당했죠? 자, 공민왕이 죽으면서 이제 완전히 고려는 또 혼돈의 상황에 직면을 하게 되는데 이때 즉위한 사람이 누구예요? 우왕이죠, 우왕. 네. 이 우왕은
10살에 즉위했는데 이제 모니노라는 아명으로 불리다가 맞아요. 석가모니의 종이란 뜻의 모니노라고 불리다가 이제 갑자기 그 국민왕이 이제 데려왔다 그랬죠. 그래서 10살에 즉위해서 왕이 됐어요. 근데 실권이 없었고 실권은 이 공민왕이 죽은 거를 수사하는 수사 책임자가 이인임이라는 사람이었죠. 요동정벌도 왔다 갔다 하고 신돈이 개혁할 때는 신돈 밑에서 머리를 숙였던 이인임이라는 사람.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는 간신이었어요. 저는. 그렇죠. 기회주의자.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제주도에서 원래 원나라에다가 말을 갖다 바치던 제주 목호들이 반란을 일으켰다 그랬죠. 공민왕 죽기 직전에. 이때 이 반란을 진압하러 내려갔던 사람이 황금복일 돌같이 하라? 최영 장군이었죠. 최영 장군이 자리를 비운 틈에 공신민왕이 죽은 거잖아요. 최영이 황급히 그 제주 목호의 난을 진압하고 고려 개경으로 돌아왔어요. 자, 돌아와서 어린 우왕을 보좌하게 되죠. 자, 근데 이 최영이라는 사람은 아주 강직하고 고려에서 뭔가 무슨 일이 생기면은 짜짜라짜짜 나타나는 그런 슈퍼맨 같은 사람이긴 그 고려를 위한 충성스러운 마음을 가진 장군이긴 했지만 정치적인 욕심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 그랬죠. 그래서 이인임이라는 사람이 막 권력을 휘두를 때도 그냥 최영은 한 발 빠져가지고 이걸 지켜봤다 그랬어요. 자, 근데 이인임은 권문세족이라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 권문세족들이 원나라에게 아부해가지고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받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그랬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나라는 이미 어떻게 된 상황이에요? 그죠? 힘을 뺏겨가지고 장성 이북으로 쫓겨난 상황이죠. 자기들 원래 살던 그 몽골 쪽으로 간 상황인데 여전히 이 권문세족들은 그 원나라랑 관계를 가지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못마땅했던 신진사대부들, 이색, 정몽주, 정도전 이런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이인임 정권과 각을 세웠어요. 특히 격렬하게 비난했던 게 누구라 그랬죠? 정도전이었죠. 그래서 이때 이인임이 정도전을 굉장히 밉게 봐가지고 정도전을 저기 전라도 나주로 유배를 보내버려요. 정도전은 이때부터 무려 10년 동안 개경 근처에 오지도 못했다 그랬죠? 그동안 뭐 학원 같은 거 열어가지고 이제 학생들 가르치고 했는데 그때마다 이인임 종들이 와가지고 깽판 놓고 이랬다 그랬잖아요. 정도전이 이렇게 서름을 겪다가 당시 그 함흥 지역에 자기 고향에서 여진족들 때려잡으면서 몽골 잔당들도 소탕하고 있고 개경에서는 사투리 많이 쓰고 이래서 좀 뭐랄까 무시당하던 이성계라는 사람을 정도전이 찾아가서 만났다 그랬죠. 자, 그리고는 정도전이 이성계네 가 키운 가별초들을 돌아보면서 이 군대로 무슨 일인들 못하겠습니까? 라고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그랬죠? 자, 요 무렵부터 이제 이성계가 정도전이라는 브레인과 손을 잡게 된 거죠. 그리고 새로운 나라를 건국할 만한 꿈을 꾸게 되죠. 이인임의 무리였던, 권문세족 무리였던 염흥방이라는 사람의 집안 노비가 이광이라는 노비였는데 이 이광이라는 노비가 염흥방이라는 사람 백 믿고 조반이라는 관리 집에 가서 땅을 뺏으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조반이 땅을 못 주겠다 그러니까 이광이 그 수정목이라는 그 몽둥이를 두드려 팼다 그랬죠, 조반을. 자, 조반이 얻어맞고 이광 집에 가서 이광을 죽인 다음에 불을 질렀단 말이에요. 노비놈이니까. 근데 염흥방이 여기에 대해서 이인임을 힘을 빌어가지고 안갚음을 하려고 했다. 자, 우왕이 10살 때부터 20살 때까지는 망나니 짓을 하고 여자만 좋아하고 사람들한테 기왓장 던지고 개 때려 죽이고 막 온갖 망나니 짓을 하다가 요 무렵부터는 슬슬 정신을 차렸다 그랬죠. 자, 우왕이 그래서 최영과 이성계를 부르죠. 그리고 이인임을 기습하게 해가지고 이인임 옆에 있던 염흥방, 임견미 이런 사람들을 죽여버리고 이인임은 유배를 보냈다 그랬죠. 자, 그렇게 해서 일시적으로 우왕이 권력을 회복하고 그 우왕 권력 회복을 도왔던 신하는 누구예요? 고려의 마지막 충신이라고 할 수 있는 최영과 그리고 새로 떠오른 이성계였죠. 자, 우리 저번 시간에 배운 부분이지만 자, 여기 어디였어요? 여기 쌍성 쌍성 총관부죠.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22페이지. 이 쌍성 총관부 지역을
보시면 돼요. 요 지역을 이제 원나라가 쫓겨갔다 그랬잖아요. 몽골 쪽으로. 명나라에서 자, 이제 천하 중국의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여길 자기들이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고려 입장에서는 이거 어처구니가 없죠. 지금 명나라는 사실 요동 지역도 제대로 지배를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돈 있을 때 요동 정벌도 갔었잖아요. 그죠? 근데 요동 정벌도 제대로 못한 주제에 명나라에서 쌍성충관부를 자기들이 갖겠다는 거예요. 철령 이북이라 그랬죠. 쌍성충관부가 이 지역을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자, 고려에선 당시 어떻게 했을까요? 우왕과 최영이 반대 무슨 소리야? 자, 오히려 우리 예전에 여기 한번 정보를 가봤으니까 다시 원정을 가자. 본때를 보여주자.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성계는 여기에 대해서 찬성했을까요? 반대했을까요? 반대하죠. 네 가지 이유를 들어서 반대를 하죠. 첫 번째, 작은 나라가, 그죠? 큰 나라를 치는 거는 옳지 않다는 거죠. 네. 이소역대라고 해요. 작은 나라가 큰 나라 섬기는 걸 4대라고 하죠. 그 4대 하는 거에, 그 4대 하는 거에 거스른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지금은 여름이에요. 음, 여름은 한창 농사를 지어야 되는 농번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군대를 일으키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군사들이 다 원래 평상시에는 농부들이잖아요. 이 사람들 그 모아가지고 이제 훈련을 시키고 이제 그대로 내보내는 건데 농사 망친다. 3번. 자, 우리가 군대를 이렇게 비우게 되면 그쵸. 외부들이 침략이 있을 것이다. 여름철에는 덥죠. 전염병이 돌기가 쉽고 그리고 활이 팽팽하게 잘 당겨지도록 풀을 먹이거든요. 그 풀을 악교라고 하는데 여름에는 악교가 더 어떻게 되죠? 녹죠. 그래서 활을 잘 쓸 수가 자, 이런 이유로 요동정벌이 안 된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얘기들 보면은 이게 다 지금 선생님이 한글로 썼지만 굉장히 그 좀 어려운 그리고 옛날 중국 고전에서 나올 만한 그런 문장들을 가져다가 한자로 굉장히 딱 잘 이게 맞춰져 가지고 쓴 저기 뭐야, 제한문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평소에 왜구나 때려잡고 그 여진족 때려잡던 그 무장 이성계가 잘 쓸 수 있었을까요? 이거 누가 써준 걸까요? 그쵸. 뒤에서 이제 그 이성계는 그 무장이었기 때문에 지적인 능력이나 아니면은 그 개경의 귀족들이랑 상대할 만한 학식이 부족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메꿔줄 만한 누가 있었다고요? 네, 정도전이라는 인물이 뒤에서 움직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영과 우왕은 굳이 요동을 정벌하겠다고 추진을 하죠. 그래서 개경보다 위에 있는 고려 두 번째 수도가 어디예요? 서경이죠. 최영과 우왕이 서경까지 직접 나와요. 그리고 이성계를 독려를 해요. 이성계는 안 된다고 했는데 최영은 그래도 이성계를 믿었단 말이에요. 이성계랑 함께 외부도 토벌하고 이성계가 굉장히 믿음직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믿을 만한 장군은 이성계밖에 없다. 그리고 최영은 혹시나 조금 걱정은 됐어요. 이성계가 계속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이성계를 직접 데리고 요동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때 최영을 뜯어말린 사람 그치. 경은 내 곁에 남아주세요. 우리 아버지 공민왕이 경이 제주도 갔을 때 돌아가셨잖아요. 나는 경이 없으면 불안해요. 그래서 최영을 부득부득 말리고 자기 옆에 두게 했던 사람이 우왕이란 말이에요, 우왕. 최영이 이성계를 따라가려고 했는데 이때 우왕이 이거를 말린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자, 이성계 군대가 자, 여기 보시면은 요렇게
요렇게 이제 흘러나가는 강이 압록강이거든요. 이 압록강과 저 만주 지역 사이에 있는 요 섬이 위화도라는 섬이에요. 이성계가 여기까지 진군을 하다가 이 위화도에 이르렀는데 비가 많이 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계속 그 서경에 있던 우왕과 최영한테 편지를 보내요. 돌아가야 된다고. 지금 비 이렇게 많이 와가지고 강물이 불어넘쳐서 건너기도 어렵고, 자, 이런 상황에서 건너가 봐야 여기다 습지라가지고 진군도 어려울 테니까, 자, 우리 돌아가야 된다. 계속 얘기를 했는데, 우왕이 여기서 찬성을 했을까요? 우왕은 찬성 안 하고 최영도 반대한단 말이에요. 당시 이 그 고려군대 4만 명을 이끌고 있던 책임자가 둘이었어요. 이성계가 우군도통사, 좌군도통사로 조민수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자, 근데 더 영향력 있고 군대 내에서 인기가 많았던 사람은 이성계였죠. 이성계가 장군들을 모아놓고 여론들을 모아요. 나는 지금 군대를 돌려가지고 우왕 옆에서 지금 이 요동정벌을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을 제거할 건데, 자, 나한테 동의하는 사람 나를 따르라. 자, 조민수는 망설였지만 대세가 당시 이성계였기 때문에 이성계를 따라간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4만 명이 군대를 돌려서 그쵸, 회군하게 되죠. 이게 그 유명한 무슨 회군이에요? 위화도 회군이죠. 자,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군대를 돌린 다음에 급하게 돌아왔을까요? 아니면 천천히 돌아왔을까요? 천천히 돌아와요. 왜 천천히 돌아왔을까요? 비가 와서. 전쟁하는 척, 비가 와서. 자, 애초에 요동정벌이라는 게 잘못됐다는 거, 그런 것들을 그 지나가는 백성들에게 알리고, 어, 자기들이 그 급하게 반란을 일으킨 군대라 가지고 막 급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여유롭게 움직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성계의 군대가 이제 지나가면서 한 얘기는 우왕 옆에 간신을 제거한다. 지금 저 명나라를 거스르고 무리한 전쟁을 일으킨 우왕 옆에 간신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최영을 제거한다. 별로 고려 사람들은 최영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설득력 있진 않았지만 이성계 또한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좀 우러러 보게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아무튼 민심을 달래면서 이성계의 군대가 돌아오게 돼요. 서경은 두 번째 수도죠. 방어하기 적합하지가 않죠. 최영이랑 우왕이 개경으로 돌아가요, 급하게. 자, 그 다음에 이성계의 가족들을 찾아요. 왜 찾았을까요? 인질로 잡으려고 한 거죠. 근데 이성계의 가족들이 하나도 개경에 없는 거예요. 어디가 있었을까요? 자, 이성계 가족. 선생님 봐봐. 이제 조선시대 설명할 때 얘기를 할 건데, 이성계가 아들만 8명이 있었어요. 첫 번째 부인에게서 아들이 6명, 두 번째 부인에게서 아들이 2명이었는데, 그 8명 중에서 다섯 번째 아들만 유일하게 고려시대 과거에 급제했어요. 이성계는 학식이 좀 부족하다 그랬죠. 칼싸움 잘하고 활 잘 쏘는 사람이라 가지고 무장이라서 그리고 함흥 출신 촌뜨기로 개경 귀족들한테 무시를 많이 당했다 그랬지. 근데 이 다섯째 아들이 그 이성계의 길을 확 살려준 거예요. 뭐에 급제했으니까? 과거 시험에 급제했으니. 자, 이 아들이 이방원이라는 아들이. 이때까지만 해도 이성계의 자랑, 가문을 이끌어갈 대들보. 이 이방원이 이성계의 가족들. 당시 이방원의 친엄마 그 한 씨는 이제 병으로 죽은 상태였고 저기 이성계가 부인 둘 있다 그랬죠. 훗날 이성계의 왕비가 되는 신덕왕후 강씨. 이 사람은 이방원을 낳아준 엄마가 아니죠. 이방원한테 새엄마예요. 네. 자, 이들을 데리고 그리고 강씨의 아들이었던 이방번, 막내 이방석. 자, 이런 애들을 데리고 빨리 와. 앉아. 저기 경기도 포천에 농장이 있었어요. 이성계 집에.
그쪽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개경에서, 그 이성계 가족들이 최영한테 잡혔다, 잡히지 않았다? 안 잡혔어요. 자, 회군 세력의 군대가 4만 명이었어요. 최영과 우왕의 군대, 개경에 다 모았더니 50명이었어요. 50명으로 4만 이길 수 있어요? 자, 결국은 최영이 이제 이 50명 데리고도 저항을 했는데 결국은 다 죽고 최영도 잡힌단 말이에요. 자, 우왕은 오들오들 떨었어요. 이제 저 군대를 이끌고 있는 이성계가 자기를 어떻게 할지도 모르잖아요. 자, 그래서 걱정이 됐는데 에이, 모르겠다. 우왕이 왕 옆에서 왕을 시중드는 환관들 있죠. 환관 80명을 동원해가지고 한밤중에 이성계 집을 공격해요. 이거 현명한 선택이었을까요? 이성계가 자, 그 환관 80명이 칼 들고 이성계 집에 찾아갔는데 이성계가 이성계 나와라 했는데 이성계가 집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이성계는 개경 밖에 그 군대 4만 군대가 같이 머물고 있는 그 막사에 있었단 말이에요. 식당을 찬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우왕이 이 80명 동원해서 이성계를 죽이려는 계획에 실패하고 요걸 계기로 해서 우왕이 끌어내려져요. 우왕이 폐위된다. 그래서 최영은 이제 유배를 갔다가 죽게 되죠. 자, 우왕이 죽었어요. 이성계 측에서는 왕으로 우왕의 뒤를 이어가지고 이제 우왕의 자식이 아닌 새로운 왕씨, 왕족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단 말이에요. 우왕의 아들을 만약에 왕으로 세우면 우왕의 아들이 커가지고 자기 아버지 복수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왕의 아들은 애초에 생각도 안 했는데, 자, 우리 위화도 회군 때 우군도 통사가 이성계라 그랬죠? 좌군도 통사가라고 얘기했던 사람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조민수란 사람이 있었죠. 이 사람이 그냥 마지못해서 위화도 회군할 때 이성계한테 동조하긴 했는데, 또 돌아오고 나서 권력을 잡게 되니까 이상한 욕심이 생긴 거예요. 이성계랑 나랑 똑같이 그 군대 책임자인데 나라고 뭐 권력 휘두르지 못할 게 없지? 그래서 이성계 말을 조금씩 안 듣다가 이 조민수를 누군가 찾아와요. 이색이라는 사람이 찾아와. 맞아요. 이색이라는 사람은 그 충선왕이 만들었던 망건당에서 공부해서 성리학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라고 했죠. 고려시대 과거 장원급제. 원나라 가서 외국인 상대로 치르는 과거 시험도 그쵸, 장원급제 했단 말이에요. 천재라 그랬죠, 이 사람? 이 사람 제자가 정몽주 정도전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조민수를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왕의 아들 창을 왕으로 세우자는 거예요. 이성계 입장에선 자기가 우왕을 끌어내려는데 우왕 아들 세우자는 거 이거 말도 안 되죠. 근데 조민수가 이색의 말을 듣고 이성계랑 반대되는 길을 가요. 그래서 누굴 세웠다? 9살짜리 창왕을 세워요. 자, 아버지 우왕은 지금 강화도로 유배를 간 상태예요. 자, 강화도 갔는데 자기 아들이 왕이 됐죠. 자, 이제 어떻게든 자기 아들과 뭔가 이성계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이용해가지고 다시 왕자리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최영의 친척이었던 김저, 정두쿠 이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자, 저 내 아들 창한테 연락을 하고 그리고 이성계 부하 중에서 곽충보라는 사람이 있는데 요 사람이 이성계를 좀 싫어하는 것 같으니까 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자, 우리 요 날 몇 날 며칠 몇 시에 이성계를 치자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김저 정두쿠가 곽충보한테 가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곽충보가 누구한테 갔을까요? 그렇죠. 이성계를 찾아가죠. 이성계가 이 사실을 모두 알게 되고 김저랑 정두쿠를 잡아다가 죽여버립니다. 자, 우왕 보기 사건에 연루된 어린 창왕도 이때 폐위가 돼요. 네.
일단은 왕이니까 바로 죽이진 못하고 폐위를 시킵니다. 이때 창왕을 폐위시켰던 명분. 자, 이게 폐가 입진이에요. 이성계 주변, 정도전과 같은 그 신진사대들, 이성계들 주변에 있었던 그 신진 세력들이 내세웠던 논리예요. 가짜를 폐위하고 세운다. 진짜를 세운다는 거예요. 여기서 가짜는 우왕과 창왕이에요. 우왕과 창왕은 왜 가짜냐? 자, 이들은 공민왕의 아들이 아니라 신돈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신우, 신창, 왕후, 왕창이 아니라 신우, 신창, 신돈의 자식들인데 지금 말도 안 되게 그 고려의 왕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얘기. 자, 그래서 가짜를 폐위하고 저기 그 고려의 먼 그 신종이라는 왕의 칠대손이었던 왕 정창군 왕유를 새로 왕으로 세우는데 이 사람이 고려의 마지막 왕 공양왕. 자, 이제 왕도 2명이나 끌어내렸겠다. 해군 세력 그리고 조민수라는 사람은 이때 이제 별로 힘도 없었는데 욕심만 많이 부렸다 그랬죠? 이성계 옆에 조준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조준은 되게 독특한 사람이었거든요. 원래 집안이 엄청 좋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권문세족 출신인데 학문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과거 시험 급제한 사람이에요. 그 집에 땅도 엄청 많고 했었는데 이 사람은 지금 고려가 이대로 가다가 망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항상. 그래서 이 사람은 땅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 이 권문세족들의 땅을 다시 그 몰수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줘서 좀 더 살만한 나라를 만들어야지 하는 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누구라고요? 조준. 이 조준이 이성계 측에 이제 붙게 되는데 상소를 올려가지고 조민수의 잘못된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들춰내요. 이런 걸 탄핵이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조민수는 욕심을 부렸다가 탄핵돼서 유배를 가게 된다. 이렇게 해서 권력에서 제거된다. 그리고 그 땅 문제에 관심이 많았던 조준이 정도전이라는 사람과 열심히 상의해가지고 새로운 토지 제도를 만들어요. 중요해요. 자, 무슨 법이다? 과전법이다. 우리 저번 시간에 전시과라는 얘기 잠깐 지나가다 했는데 과라고 하는 건 등급이에요, 등급. 예. 관리들 등급에 맞게 저는 밭전자 다 땅이죠. 땅을 나눠주자는 거예요. 경기도 지역의 땅을 등급에 맞게 나눠주자는. 근데 그 과정에서 원래 고려 권문세족들이나 고려 기득권들이 가지고 있던 토지 문서를 다 어떻게 했을까, 일단. 그쵸. 다 몰수한 다음에 이거를 소각해버려. 그러니까 원래 땅 문서라고 하는 건 지금 다 엉망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부자들이 다 막 위조하거나 많이 가지고 있고. 자,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개경 한복판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3일 동안 활활 다 태워버려요. 자, 여기서 사실상 고려는 끝이 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땅 문서가 다 탔으니까 땅 주인이 없죠. 그 고려 넓은 땅에. 그 땅을 이제는 새로 나라를 건국할 공신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법이에요? 과전법. 자, 잘 봐요. 역사에서 어떤 나라든 망하고 새로 세워질 때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져요. 자, 아주 먼 옛날이나 그리고 지금 현대나 변하지 않는 가치를 가지는 최고의 그 경제적인 거는 뭘까요? 땅이에요, 땅. 자, 돈은 물가 변동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죠. 어쩌다 보면 뭐 물가가 많이 오르게 되면 돈이 휴지 조각이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자, 돈 말고 금이라는 또 수단도 있지만 금은 또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거나 은닉하거나 그럴 확률도 있고 아무튼 변하지 않고 눈에 딱 보이는 거는 뭐예요? 땅이죠, 땅.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부자들은 다 땅을 가지려고 하는데 신라가 망하고 고려가 새로 세워질 때도 토지 분배가 있었어요. 신라 사람들 땅을 뺏어가지고 새로 공신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세워질 때도 땅을
이런 식으로 나눠주게 되는데 그게 무슨 법이다? 과정법이다. 자, 조선이란 나라가 혹시 어떻게 망하는지 알아요? 어느 나라에게 망해요? 일본한테 망하죠? 맞아요. 일본이 조선을 멸망시키자마자 그 양반들 땅을 다 빼앗거나 아니면 신고 형태로 신고하기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대부분 총독부가 땅을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땅을 이제 일본에게 좀 잘 아부하는 친일파들이나 일본 유력 정치인사들에게 나눠준다고. 그게 아까 얘기했던 토지 조사 사업이라는 거예요. 이제 선생님 봐봐. 너희 나중에 집을 사거나 아니면은 뭐 어디 거래해가지고 이제 부모님에게 독립해가지고 다른 집에서 살겠죠? 자, 그러면은 부동산 가면은 그 집 거래할 때 부동산에서 그 부동산 업자들이 등기라는 걸 띄워줘요. 뭘 띄워준다고요? 등기. 그 등기를 띄면 너희가 앞으로 살게 될 그 계약하게 될 집 있죠? 그 집의 소유주가 누군지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집의 용도라든지 여러 가지 그 집의 성격에 대한 그 토지의 어떤 면적이나 이런 것들이 다 나와요, 등기에. 근데 그 등기에서 보면은 토지 소유주가 지금 소유주 말고 이전 소유주, 그리고 그 이전 소유주까지 해서 이렇게 쭉 역사가 다 나오거든요, 이력이. 그게 언제까지 올라갈까요? 그 이력 제일 거슬러 올라가면 1910년까지 올라가요. 1910년이라는 시기는 일제강점기 시작한 시기죠. 일제가 토지조사 사업 하면서 그 우리나라 땅 조사해가지고 네 땅, 내 땅 구분하기 시작한 그 사업 이후부터 그 이력이 등기에 쭉 나온다. 네. 아무튼 과점법이 실시되면서 이제 고려는 거의 멸망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아직 멸망한 건 아니지만. 자, 고려의 이제 그, 그 마지막 충신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정몽주라는 사람이었죠. 자, 그럼 이색은 어디 갔을까요? 이색은 창왕을 폐위하는 과정에서 유배를 가요. 대학자기 때문에 이성계 쪽 세력에서는 계속 공양왕한테 죽여야 한다, 죽여야 한다는데 공양왕이 기름장어예요. 미끌미끌. 자, 이성계 쪽에서 이색은 가짜왕, 차왕을 세웠으니까 죽여야 된다고 하는데 계속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이색을 감싼단 말이에요. 이색을 왜 감쌌을까요, 공양왕이? 마지막으로 고려를 지킬 신하라는 걸 알았던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색은 끝내 그 유배지에서 죽지는 않고, 자, 이제 고려가 망하는가 싶었는데 그 이색의 수제자였던 누구? 정몽주라는 사람이 이제 고려의 마지막 기둥으로 등장을 하죠. 공양왕의 그 태자, 공양왕의 뒤를 이어서 원래대로라면 고려의 왕이 되었을 그 태자가 명나라에 갔다가 이제 돌아오게 돼요. 자, 돌아오는 길에 태자니까 이거를 이성계가 마중을 나간단 말이에요. 자, 마중을 나갔어요, 말 타고. 근데 그 싸움도 잘하고 활도 잘 쏘고 말을 잘 타고 전장을 누볐던 이성계가 자, 그날따라 컨디션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말을 타고 막 달리다가 말 위에서 떨어진단 말이에요. 자, 이성계 낙마 사건이에요. 자, 말에서 잘못 떨어지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죽을 수 있죠? 이성계가 이때 크게 다쳐가지고 며칠을 못 일어난단 말이에요. 자, 이때 이 정몽주란 사람이 공양왕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자, 이성계라는 저 거목이 쓰러졌을 때 이성계 관련 사람들을 다 유배 보낸 다음에 사약을 먹여서 죽여야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이성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대거 조준 이런 사람들이 다 유배를 가게 돼요. 자, 이성계가 이제 벌떡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지금 다 이성계 세력이 제거될 위기에 몰렸어요. 이때 자, 우리 그 이성계가 위화도 해군했을 때 이성계 가족을 데리고 포천으로 도망갔던 이성계의 그 뛰어난 아들, 네, 방원이 이제 이성계를 깨우죠. 네. 아버지 가셔야 된다고 그 아파서 누워있는 황해도에서 누워있는 그 아버지한테 계속 가가지고 아버지 가셔야 된다. 개경으로 돌아가셔야 된다. 돌아가셔야 된다. 그래요.
자, 그 아픈 이성계가 그 아들 얘기를 듣고 일어나요. 자, 그리고 그 아픈 몸을 이끌고 개경으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황해도에서. 자, 이성계가 돌아왔어요. 정몽주는 이성계가 진짜 저게 아픈가? 안 아픈가 궁금하기도 했고, 그리고 말씀은 다 안 드렸지만, 사실 이성계가 여진족 소탕하거나 외구들 소탕할 때, 한편으로는 이성계랑 또 이 정몽주란 사람이 이제 군대에서 같이 활동을 한 적이 있거든요. 개인적인 친분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몽주가 이성계 아프고 다치기도 했다니까, 병문안 겸, 그리고 한번 이렇게 이성계가 잘 있나? 이렇게 볼 겸 한번 이성계 집을 찾아간단 말이에요. 자, 이성계를 잘 만나고 정몽주가 돌아가려고 하는데 방언이 정몽주를 부르죠. 그 다음에 사랑방에서 이방원과 정몽주가 대화를 나누죠. 자, 여기서 그렇죠. 자, 이방원이 먼저 이런 얘기를 하죠.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하여 이런들 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는 거예요. 자, 이런들 어떠하리는 고려겠죠? 저런들 어떠하리는 새로 건국될 나라겠죠? 그죠? 네. 만수산 드렁칙, 너희 칡 알아요? 칡? 네, 그 칡은 뿌리가 많죠. 그 보통은 칡을 캐면 산에 이게 묻혀 있는데 이 칡 뿌리가 맞아요. 많은 뿌리가 막 속 깊이 막 뿌리를 내린단 말이에요. 칡 뿌리 얽히듯이 우리 고려든 조선이든 얽혀가지고 같이 잘해보자. 고려 고집하지 말고 우리한테 와 이런 얘기죠. 100년까지 누려보자. 근데 정몽주가 답가를 하죠. 자, 이 노래가 단심과죠. 이 몸이 일편단심이라고 하는 건 한 조각 굵은 마음, 그래서 충성을 뜻하는 표현이죠. 네. 자기는 죽고 죽어도 100번 죽어도 고려의 신하다. 자, 이런 얘기죠. 네. 그죠. 노래 가는데 노래를 부른 게 아니라 이제 시조로서 서로 이렇게 읊조리면서 당시 다 이제 유학자들이니까 과거 극잔 이렇게 주고받은 거죠. 자, 요 얘기 듣고 이방원이 알겠다고 정몽주를 보내죠. 자, 정몽주 집에 가는 길에 개경에 있던 다리를 건너요. 그 다리가 선지교란 다리인데 이 다리 위에서 이방원이 보낸 자객 조영규, 조영무 이 두 사람이 이 정몽주를 쫓아와서 철퇴로 머리를 쳐 죽이죠. 이때 정몽주의 피가 선지교에 튀었다 그러죠? 그러면 그 자리에 뭐가 자랐다 그래요? 절개를 상징하는 대나무가 자랐다 그러죠? 대나무 죽자 써가지고 이때부터 선지교가 뭐라고 불렸다 그래요? 정몽주가 제거되면서 더 이상 이제 조선 건국을 방해할 사람들 아무도 없죠. 자, 그렇게 해서 자, 이성계 주변의 신하들이 이제 공양왕한테 계속 양위, 왕자리를 이성계에게 넘기라는 압박을 넣어. 결국은 공양왕이 신하들 그 요청에 못 이겨가지고 이성계에게 왕자리를 넘기죠. 그렇게 해서 조선이 건국된다. 자, 엄밀하게 얘기하면 조선이 건국된 게 바로 건국된 건 아니고 이성계가 그 고려 왕으로 즉위해요. 처음부터 조선 왕으로 즉위한 게 아니에요. 그 즉위도 어디서 했을까요? 개경에서 즉위. 이성계는 처음에 개경에서 고려 왕으로 즉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얘기하자면 마지막 고려 왕은 누구예요? 이성계예요, 이성계. 예. 그렇게 해서 이성계가 고려 왕으로 대신에 왕씨가 아닌 이씨로서 고려 왕으로 즉위를 한 거죠. 자, 이성계가 아직 그 고려 말에 고려 장군이던 시절에 왜구들을 또 진압하는데 큰 공을 세웠는데 자, 저번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그 왜구 잡는 데 공을 세웠던 최영 장군, 홍산대첩, 그리고 최무선, 진포대첩, 화포를 잘 썼다 그랬죠? 그리고 남원, 이 지역에서 이성계가 황산대첩에서 크게 승리를 거두게 된다. 이성계가 즉위했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60살이었어요. 그죠. 보통 거의, 그죠. 60살까지 못 사는 사람이 많았으니까. 굉장히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왕 되자마자 가장 먼저 신하들이 건의한 게 뭘까요? 후계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 자, 세자를 누구로 책봉할 것인지를 가지고 신하들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거 이제 또 얘기를 할 거고, 이제 고려시대 24페이지 나머지 통치체제 얘기인데, 이거는 심화해서 좀 자세하게 나오고, 기본 시험에서는 나올 것만 선생님이 조금 빠르게 얘기를 할게요. 네. 자, 중앙이라고 하면 어디예요, 일단은? 그러니까 고려 수도는 어디죠? 개경이죠. 지방이라고 하면은 개경 외에 나머지 지역들을 다 지방이라고 한다 그랬죠? 수도 외 나머지 지역을 기본적으로 지금의 미국 같은 나라가 중국이란 말이에요. 네. 자, 여기서 이성, 육부 이거는 다 어디 걸 모방했다? 중국의 당나라 걸 모방한 거예요. 당나라는 삼성 육부인데 이거를 변형시켜 가지고 이성 육부로 이제 운영을 한 거죠, 고려는. 여기 어사대란 기구도 당나라 거를 모방한 거예요. 중추원과 삼사 이런 기구들은 어디 걸 모방했을까요? 중국의 송나라 거를 모방한 기구. 자, 이성에는 중서문화성과 상서성이 있는데 중서문화성의 제일 높은 관리들을 제신이라고 불렀어요. 뭐라고요? 제신은 2품 이상, 2급 공무원 이상의 고급 높은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을 제상이라고도 불렀어요. 뭐라고요? 왕후 장상의 씨가 따로 있겠는가 할 때 그 상이 이 제상이라고 부릅니다. 이 제시는 오제라고 불려가지고 제일 높은 사람이 문화시중. 네. 자, 그리고 평장사, 참지정사, 정당문화, 지문화성사. 자, 이 사람들을 오제라고 불렀어요. 제신들. 가장 높은 신하들이에요, 고려는. 1등부터 5등까지. 이들은 다 2급 공무원 이상들이에요. 그리고 중서문화성에는 낭사라는 관원들도 있어요. 낭사는 왕이 뭔가 잘못할 수도 있죠. 그러면은 공자 맹자는 왕이 잘못하면 어떻게 하라 그랬을까요? 그죠? 왕의 잘못을 신하들이 고쳐줘야 된다고 봤어요. 그거를 간언하다, 간하다 이렇게 쓰거든요. 이거를 간쟁이라고 불렀어요. 그렇게 간쟁하는 관리, 간관이라고 불렸다, 낭사들은. 왕이 잘못된 명령을 이렇게 내릴 수도 있죠. 그 글로. 그러면은 이걸 읽어보고 잘못됐다 그러면은 이게 뭐가 잘못됐습니다라고 또 적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봉투에다 봉한 다음에 다시 왕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봉해가지고 돌려준다. 이거를 봉박이라고 불렀어요. 신하들이 말 잘 안 들으니까 과거 시험 이제 막 합격해가지고 품계는 낮은데 충성심은 좀 높은 사람들, 그 젊은 관료들 있죠. 경험은 없고. 왕이 불러다가 잘해주면 왕한테 충성하겠죠. 이렇게 품계가 낮은 관리들을 왕이 막 뽑아다가 측근으로 만들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신하들이 견제하려고 5품 이하, 5급 이하의 낮은 공무원들한테는 그 왕이 어디 어디 임명할 때 이 낭사에서 동의를 딱 해줘야 돼요. 자, 이런 것들을 서경이라고 불렀어요. 자, 유교 사회에서는 왕이라고 해서 아무거나 막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왕이 잘못하면은 이렇게 간관들이 왕 옆에서 쪼쪼쪼쪼 이렇게 쪼는 거예요. 이때 왕이 뭐 하려고 그러면 보통 이 간관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 되옵니다 하고 엎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 되옵니다. 기억하세요.
육부라는 기관이 있어요. 자, 상서성이라는 부서 아래, 상서성 아래 딸려 있는 부서인데, 육부는 이제 행정 실무를 담당해요. 진짜 일하는 부서. 자, 2부에서 담당하는 거, 인사예요. 인사가 뭘까요? 인사. 관리 정리. 그치. 예를 들면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그 문화시중, 뭐, 이윤준을 문화시중에 임명한다. 국무총리의 문화시중이면. 그리고, 뭐, 도은이를 평강사에 임명한다. 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어떤 관직에 배치하는 그런 권한을 인사라고 한단 말이에요. 사람 인자 일사자예요. 사람을 어디에 쓰는 거. 되게 중요한 권한이죠. 너희 나중에 출세해가지고 대기업 들어가서 인사팀 들어가면은 정말 잘 들어간 거예요. 그 팀에. 인사팀은 이제 앞으로 좀 똘똘하고 승진할 확률이 높은 사람들이 인사팀에 많이 들어간다. 병부는 뭐 하는 곳일까? 병자 들어가니까. 군사. 호부는 뭐 하는 곳일까요? 재정. 세금 관련된 일을 하는 부서가 호부예요. 형부는 형벌이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법률과 관련된 형벌. 잘못하면 형부로 끌려가는 거예요. 예부는 교육, 예절, 의례 이런 것들. 그리고 외교. 예부에서 또 하나 하는 거 중요한 거. 우리 수능 평가원에서 출제하죠. 과거 시험을 출제하는 거 예부에서. 그리고 공부라고 하는 곳은 건설.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그 뭐 다리라든지 궁궐이라든지 성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건설하는 부서가 공부였다. 쉬었다 할게요.